한국이 중국을 역전한다는 보고서가 볼록 연달아 미국에서 나오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것도 단순히 한 분야가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이 중국에 역전한다는 것인데, 특히 미국에서는 2030년경에는 한국이 중국을 완전하게 따라잡는다는 의견도 제기했습니다. 국가 경제 규모에 비해 불가능한 것 같은데요. 미국의 주요 경제기관이 내놓은 분석은 놀랍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러시아 전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고르게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그간 묵묵히 실력을 닦아온 것들이 국제정세 가운데 중국을 밀어내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한 분야도 아니고 크게 세 가지 분야는 중국이 가장 공들이고 있는 분야이기에 더욱 파장이 큽니다. 현재 어떠한 분야에서 이러한 상황이 나오고 있으며 중국은 왜 한국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는지 보겠습니다. 1. 배터리 2030년 한국이 중국 역전. 미국의 대열 투자기관인 골드만삭스는 한국이 배터리 시장을 점령하게 된다고 전망했습니다. 그 주된 이유로 미국과 유럽의 대규모 투자라는 이유를 들었는데, 이는 미국의 IRA 가축법 때문인 것인데요. 한국은 전기차나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의 견제와 불합리한 보조금 등으로 피해를 봐 우려되는 국면이지만, 배터리 분야에서는 대체제가 없는 상황인데 미국과 유럽이 엄청난 금액을 쏟아부을 것으로 전망되는 것이죠. 골드만삭스는 중국 배터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미국과 유럽 등이 1,500억 달러 이상을 쏟아부을 것이며, 특히 한국의 LG와 SK가 미국의 대규모 공장을 꾸려서 중국산이 배제된 배터리 공급 체계가 완성될 걸로 봤습니다. 게다가 충격적인 것은 골드만삭스가 미국 내에서 한국 회사의 배터리 비율은 3년 이내에 무려 60%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했는데, 이는 현재 12%의 5배 정도가 되는 점유율 성장인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배터리 재련을 비롯해 원자재 가공 등이 워낙 중국 의존도가 높아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에 대해 골드만삭스는 그것은 하지 못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그저 비용이나 환경 문제로 안 한 것뿐이라며, 미국이 IRA를 버려놓자마자 대제 배터리와 관련 기술을 도입하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 없어도 대체 가능한 기술이며 다만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이라는 예상인 것입니다. 다행히 그 가운데 한국이 최고의 수혜를 입게 되었고 유럽과 미국에서 중국산이 크게 저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한국의 배터리 소재 부품 관련 기업 레센솔, 삼성 SDI, SK머티리얼즈 등은 보조금을 받을 예정이며, 최근 LG화학은 테네시주에 양극재 공장 건설하기로 하고 약 4조 원가량을 투자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LG는 미국에서 현재 5조 원 규모의 매출을 5년 내에 20조가량으로 대폭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간 중국이 해오던 일들을 대체하면서 다방면의 점유율을 늘려나갈 전망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세계 최대 배터리 업체 중국 캐틀은 급한 마음에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만, 예초에 IRA 법안이 중국 경계법안이기 때문에 과연 중국에 제대로 지원이 될지도 의문인 상황이었고, 결국 캐틀은 공장 건설 계획을 지연하면서 사실상 미국 내 배터리 시장에서 밀려나간 모습입니다. 그런데 일부 채널에서는 미국이 테슬라를 중심으로 결국 자재 배터리 생산을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며, 한국도 결국에는 미국산 자재 배터리에 밀려나가는 수순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한국의 생산량과 기술력을 따라잡는 것보다 그냥 한국산을 쓰는 게 낫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테슬라는 독일의 기가팩토리에서 자재 배터리 생산 비율을 늘리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배터리 수급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결국에는 LG와 삼성 등의 배터리를 공급받아야 한다는 리포트가 나옵니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기차 업체들도 원가 비중이 높은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면 비용이 크게 줄어들지만 개발 비용은 물론 한국 배터리 업체의 속도와 효율을 가발하면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고 있으며, 여기에 중국산 배제 움직임까지 더해져서 결국 한국이 7년 내에 미국과 유럽에서 중국산을 잠식한다는 전망입니다. 실제 최근 일로 지난달 미국 에너지부는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는 모델 22개를 확정지었는데 그 중에 17개가 한국의 배터리를 달고 있는 것으로, 이는 미국 시장 장악력이 극대화됨을 뜻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것을 어떻게든 개선하기 위해서 미국 회사와 손을 잡으려고 하지만 매우 어려운 국면에 삐졌습니다. 지난 5월 골드만삭스는 한국의 전기 자동차 공급망의 거시적 시사 보고서를 냈으며, 여기에서 한국이 2030년까지 매년 33% 배터리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앞서 언급된 내용을 모두 수록했으며 미국에서의 격차가 결국 2030년까지 중국을 따라잡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글로벌 전기자동차의 혜택은 다들 아닌 한국이 가장 크게 수혜를 본다고 해석한 것이죠.
이번 달 미 상무부는 16년 만에 중국산 수입품 비율이 가장 많이 줄어들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체 수입품 중 16.5%만이 중국산인데 이는 미국이 중국산을 다른 제품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으며 특히 미래 산업의 주요 부품인 한국산 제품들로 많은 비율을 채워나갈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입니다. 이 반도체 장비업체 한국으로 탈중국 글로벌 반도체 부품업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탈중국을 서두르며 한국으로 이전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한국이 뜻밖의 수혜를 입으면서 더욱 크게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최근 ASML 화성 반도체 공장 인근의 ASML 6캠퍼스가 착공에 들어가는 것을 마지막으로 글로벌 빅4 반도체 업계가 모두 한국에 결집했고 그 중에는 심지어 일본일이 장비업체도 있습니다. 도쿄 일렉트론은 한국에 2천억 원을 추가 투자해서 R&D 시설을 확충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도쿄 일렉트론이 15년간 한국에 투자한 금액을 합친 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가 반도체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아랑곳않고 한국에 투자를 늘리는 이유가 있는데 삼성전자가 반도체 클러스터에 250조 원 투자, SK하이닉스까지 포진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ASML, 램리서치, 어플라이드 매터리얼즈 등 전 세계 4강 기업은 그 흐름을 놓칠 수가 없는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반도체 장비의 거점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계속 옮겨가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앞서 미 상무부는 반도체 과학법에 의거해서 중국의 반도체 신장비 입고를 금지시킨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과 삼성은 큰 피해를 입게 되었지만 반면으로는 이득을 챙기고 있는 셈입니다. 또한 미국의 의도는 반도체 장비업체나 모든 생태계를 미국 중심으로 옮기려는 의도가 있었지만 반도체 생태계가 아무리 미국이 압박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국 반도체는 더욱 발전하기에 많은 회사들은 미국보다 한국에 오는 이유입니다. 물론 중국은 반도체 시장에서 60%의 소비를 감당하는 매우 큰 시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국에 손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반도체 장비 회사들은 손해가 더 극심할 것으로도 보입니다. 네덜란드 아스메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반도체 과학법에 현재 반기를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은 중국의 반도체 완제품을 팔지만 AMSL은 노광장비 등 설비 자체를 팔고 있는데 미국은 이러한 설비를 중국에 들이는 것을 중점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가운데 불협화음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한국은 나름의 반사이를 거두는 것입니다. 중국이 반도체 자립화를 하게 된다면 궁극적으로 한국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는 막히는 게 좋은 것이죠. 3. 한국이 중국 사위 자리 탈환. 세계적인 아시안 매체 홍콩의 스캠피는 급주에 중국이 충격을 받을 만한 발표를 한 상황인데요. 중국이 가장 전략적으로 노리고 있는 분야 중 하나인 방산 분야에서 한국이 역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중국은 이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미 2020년경 전 세계 상위 10위권 무기 생산업체 중 중국 기업이 4군데 이름을 올렸으며 무기 자립도는 약 92%를 기록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은 막대한 자국 공급을 바탕으로 전 세계 방산 시장에도 공급을 가속화한다는 것이었죠. 중국 군사 전문가인 숭중핑은 중국을 제외하고 미, 러, 프랑스만 무기 자립을 하고 있다라며 중국은 핵심 부품을 미국에 의지하는 국가들보다 훨씬 높은 절수를 받을 수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경쟁력 있는 무기는 1대1로 정책과 함께 세계 시장을 아우를 것으로 봤습니다. 실제 아프리카나 중동을 중심으로 가성비 중국 방산의 수입이 수백 %가량 증가해 왔습니다. 그런데 2022년이 된 현 시점에 상상도 안 하던 한국이 중국 순위를 끌어내리게 됐다는 겁니다. 홍콩 SCMP는 올해 한국은 이미 150억 달러 이상의 방산 수출 성과를 거둘 걸로 예상한다면서 이는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한국이 애초에 언제든지 상위권에 올라갈 능력이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불과 최근 2년 전만 해도 무기 수출에서 10위권 박이었지만 인프라 자재가 달랐다는 것으로 SCMP는 한국은 자주포에서 최첨단 전투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항목을 생산해낼 수 있다라며 이 가운데 미국 대비 가성비 있는 제품으로 올해 대박 수주를 터뜨렸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본래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려면 몇천억 원짜리 수주 몇 번으로는 그 순위를 뒤집기가 어운데 결정적으로 올해 폴란드에서 25조 원가량 MOUD 곧바로 본계약에 들어간 게 컸다는 분석입니다. 이후에 유럽을 중심으로 각국에서는 한국산 자주포, 전차, 천궁, 천모에 이르기까지 주문과 문의가 쇄도했고 이러한 합계 금액이 전 세계 4강에 들어있는 중국을 끌어내리게 된 상황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 중국을 더욱더 골치 아프게 만드는 국면이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무기를 쓰는 데 있어서 중국산이 저렴하더라도 살 수가 없는 점이 있습니다. 중국은 이번에 러시아 전쟁에 러시아 편을 들었고 미국은 중국 패권을 무력화시키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중국 방산으로 무장화를 한다면 미국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미국과 중국 국방력은 사실상 게임이 안 된다는 게 군사업계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현재 대리점만으로도 세계 2위 러시아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게 미국의 능력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군사 안보 분야에서는 미국의 줄을 설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이죠. 따라서 미국 안보 파트너이자 미국 핵심 기술도 종종 탑재된 한국 무기를 수입하는 게 속편합니다. 스캄피는 현재 사우디와 말레이시아, 핀란드 등이 올해 안에 한국 무기를 추가로 발주할 수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뜻밖의 올해 안에 중국 방산이 5위권으로 밀려나게 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 각국은 군축, 안보 비용을 크게 늘려가는 상황으로 이 가운데 많은 국가는 제 시간에 납품하면서 가성비가 뛰어난 한국을 찾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국은 무기 팔 곳이 제한되어 있지만 한국은 갈수록 수출한 곳이 폭넓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사업계에서는 중국과 일본 모두 부러워하면서 질투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고 전합니다. 양국 모두 자국 매체에 한국이 러시아 전쟁을 이용해서 떼돈을 벌고 있다고 비아냥거리고 있는데 일본은 이러한 흐름 때문에 군사물품 제한 조치도 대대적으로 풀어버릴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저성장의 시대 가운데 한국 혼자 독식하는 것은 차마 볼 수 없어 일본까지 뛰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계자들은 한국은 근본 북한 때문에 자체적으로 군에서 소비하는 양이 엄청나고 이 때문에 무기를 대량으로 양산하는데 부담이 없게 되었고 체질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애초에 일본과는 무기 공급과 수출에 있어서 그 기반 자체가 다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차세대 항모 청사진을 최근 발표하는 등 무서운 미래 계획도 나타냅니다. 기존의 방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K9 자주포에서 다연장 로켓포 점유율을 늘려나가고 KF-21의 개발과 전투적 합성 판정 및 양산 여기에 한국형 항모까지 탄탄한 계획을 세웁니다. 이 가운데 자연스럽게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 격차를 벌리며 중국과 방산에서도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이제 탈중국의 흐름과 맞물려 이득을 보고 있으며 방산 분야에서도 전 세계 4위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며 주변국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바다를 장악하기 위해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가격을 후려쳐가며 한국을 밀어내려 시도하고 있지만 그동안 엉성한 기술로 망신을 당해왔습니다. 그러자 결국 한국 시장에서 인정을 받은 후 세계로 나아가겠다는 전략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과 중국 사이에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해저 케이블 기업들이 한국 전력망을 노리고 있습니다. 폭력 발전용 해저 케이블 수주를 위해 재작년부터 국내 시장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대규모 시장인 유럽, 미국 진출이 여의치 않자 우선 지리적으로 가깝고 성장성이 높은 한국 시장에서 수주 경험을 쌓겠다는 구상입니다. 국내에서 중국 업체가 수주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중국 초고압 해저 케이블 생산기업인 형통광정과 ZTT는 한국에서 해상풍력 발전 사업에 꾸준히 견적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2020년완도 제주간 해저 케이블 발주 때도 중국 ZTT가 입찰했지만 방글라데시에 3km 케이블을 설치한 것 외에 별다른 해외 수주 실적이 없어서 떨어진 바 있습니다. 그때 2,300억 원 규모 계약을 따낸 곳은 LS전선입니다. 형통광전은 여기서 더 나아가 2021년 중국 전선업계 최초로 한국의 지역 사무소를 차리기도 했습니다. FTA 규정에 따라 공공사업엔 외국 업체가 해저 케이블을 공급할 수는 없지만 민간에서 발주하는 사업엔 중국 기업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저가 공습은 시장 생태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풍력발전 사업자들이 중국 전선업체에서 받은 견적서를 국내 업체에 내밀며 왜 이만큼 싸게 만들지 못하느냐 며 압박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즉 중국은 사업을 따내지 못하더라도 저가 견적서를 뿌려 한국 전선 업체를 흔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해상풍력 시장은 이제 막 커지기 시작해 케이블 수요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해저 케이블은 해상풍력 단지 건설 비용의 5%부터 10%를 차지하는데 바다 위에서 생산한 전력을 육지로 끌어오거나 발전소 내부에서 전력을 이동시키는 필수 설비입니다. 2020년 34기가와트에 불과했던 전 세계 해상풍력 용량은 2050년 1000기가와트를 넘어설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덩달아 해저 케이블 누적 설치량은 지난해 1만 6천 km에서 2050년 24만 5천 km로 급증할 전망입니다. 업계에서는 중국 전선 기업들이 한국을 우회로 삼아 진입 장벽이 높은 미국과 유럽 시장 진출을 도모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세계 1위 규모를 자랑하는 자국 해상풍력 시장을 보유하고도 비교적 규모가 작은 한국 영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라는 설명입니다. 유럽과 미국은 입찰 시 높은 수준의 기술뿐 아니라 선진국 전력망 사업 참여 및 운영 경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기술력 및 해외 사업 경험 모두가 부족합니다. 지난 5월 네덜란드 국영전력회사 테네트는 입찰 전 단계에서 10개사에 초대장을 보낸 있습니다. 대상은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춘 해저 케이블 기업이었고 중국 업체들은 목록에 있지 않아 시진핑 정부를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이때 2조 원대 사업을 수주한 곳은 LS전선입니다. 북해 해상풍력단지와 독일, 네덜란드 내륙을 잇는 것으로 벨기에 건설업체 2곳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계약을 따낸 것입니다. 2026년부터 해저 및 지중 케이블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테네트는 이번 프로젝트를 앞두고 주요 전선업체의 입찰 참여 조건으로 1년간의 장기 신뢰성 검증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AS전선은 국제표준에 따라 시험을 치르며 성공적으로 통과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기술 및 경험 부족으로 자격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전선업계에선 중국 업체들이 유럽 풍력 프로젝트가 요구하는 기술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방증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선 기업들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가격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개발도상국에만 제품 공급 사례가 있을 뿐 선진국 전력망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없습니다. 특히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하거나 국가 간 전력망을 연결할 때 쓰는 대용량, 초고압 해저 케이블 해외 수주 사례가 전무합니다. 중국산 해저 케이블은 세계 시장에서 수준 미달로 취급되고 있는데 우선 인정을 받기 위해 지리산 가까운 한국 시장을 노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해상풍력 발전량 계획은 2030년까지 12기가와트로 끌어올리고 2034년에는 20기가와트를 달성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 해저 케이블 기업의 중국 진출은 쉽지 않은데 중국 정부가 막고 있는 것도 있지만 아예 입찰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주 사실 자체를 알리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많다는 설명입니다. 전선은 유기적으로 연결된 전력 체계를 구성하는 대동맥으로 안보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은 중국산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전력망 국산화의 중요성을 인지한 적이 있는데 1997년 프랑스 넥상스가 수주했던 제주 1형계 해저 케이블에서 고장 발생 후 장기간 복구가 지연되는 문제를 겪기도 했습니다. 이에 한국은 기술력을 키웠고 AS전선의 해외 시장 공략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의 신규 자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미국의 첫 케이블 공장을 세우기 위한 행동에 나선 것입니다. 미국은 IRA에 따라 해상풍력 관련 기업에 미국산 부품 비중이 20%만 넘어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16개 이상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있는데 그만큼 해저 케이블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8년까지 북미 고전압 케이블 시장은 연평균 5.7% 성장할 전망이며 지난해 기준 해당 시장 규모는 42억 8천만 달러였습니다. 미국 시장을 선점할 기회가 남아있다는 점도 유리한 조건입니다. 현지에는 초고압 공장을 최근 가동하기 시작했거나 이제 막 투자를 추진 중인 업체는 두 곳으로 이탈리아 프리즈미안과 프랑스 넥상스 등이 있습니다.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강원도 동해와 더불어 AS전선의 국내외 생산 거점이 마련됩니다. 미국 투자가 마무리되면 또 다른 글로벌 투자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중국은 미국과 유럽 말고도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을 노리고 있지만 여기에서도 자리를 잡은 기업은 바로 LS전선입니다. LS전선은 2000년대 초부터 사우디와 카타르, 바레인 등의 대형 초고압 케이블을 공급해왔습니다. 2016년 사우디 전력공사가 발주한 750억 원 규모 계약을 따냈고 2019년 쿠웨이트 신도시에 1100억 원 규모 전력망 구축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바레인에 1000억 원 규모 해저 케이블 설치 프로젝트를 수행해 중동 전력 케이블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AS전선은 최근 UAE 두바이 지역 대규모 지하 케이블 사업에도 도전장을 냈습니다. UAE 사업을 따내 기술력을 인정받고 중동에서 수주 기회를 확대한다는 전략입니다.
사우디 또한 해저 케이블을 사용해 대륙 사이 연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우디 두자부 장관은 유럽, 인도를 연결하기 위해 해저 케이블 사용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언급까지 했습니다. 키프로스와 그리스를 거쳐 이미 구축 중인 데이터 케이블뿐만 아니라 전기화를 통한 유럽과의 연결도 고려하고 있다며 사우디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 각 대륙과 연결해 글로벌 무역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이루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도 손을 잡길 원하는 기업은 AS전선이나 대한전선 등 한국 업체들입니다. AS전선은 사우디 옆 바레인에서도 해저 케이블 사업을 수주한 바 있어 장비와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AS전선은 주변국에서의 사업도 정비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공장을 보유한 AS전선 아시아는 사명을 LS에코에너지로 바꾸며 해저 케이블과 히토류 사업 진출 계획을 밝혔습니다. 기존 전력, 통신 케이블 중심 사업을 확대해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베트남 국영 석유가스 기업 페트로베트남과 해저 사업 협력 MOU까지 체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외에서 정제를 마친 네오디뒻 등을 국내외 종합상사와 연구자석업체 등에 공급하면서 히토류 산화물 사업에도 뛰어들 계획입니다. 네오디뒻은 전기차와 풍력발전기 등에 사용되는 연구자석의 필수 소재입니다. 전 세계 공급량의 90% 이상이 중국에서 생산되지만 해저 케이블과 풍력 등을 위해 공급망을 새롭게 구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AS전선은 이집트에도 케이블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1년 아프리카 첫 케이블 생산 공장을 준공한 것인데 현지 케이블 전문 시공업체 만과 합작법인을 설립해 협력 중입니다. 이집트 전력청과는 신도시 전력망 구축을 위한 케이블 공급 계약을 맺고 있으며 이곳에서 생산된 전력 케이블은 아프리카와 중동에도 공급되고 있습니다. AS전선 연매출의 약 60%는 해외에서 발생하는데 이 가운데 90%가량이 중동과 아세안 지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KT의 계열사로 있다가 올해 AS전선의 자회사가 된 LS마린솔루션 또한 큰 역할을 하는 중입니다. 기존 KT사라에서는 해저통신 케이블을 건설하는 데 집중했지만 시장이 점차 포화 상태에 이르러 성장이 제한되자 AS전선에 인수돼 해저전력 케이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S전선은 그간 해외에서 포설선을 대여하며 일정 조율 등의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제는 설치선을 직접 운영하면서 공사기간 단축은 물론 시공 노하우를 축적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AS전선이 해저 케이블을 만들면 LS마린솔루션이 배에 실어 포설하는 식으로 협력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AS전선은 국내외 해상풍력 사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8,000톤급 해저 케이블 설치선 GL2030을 건조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전남 해남군 약 7km 사업에 투입돼 기술력을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해저 케이블 생산과 시공 역량을 보유한 기업은 5개사에 불과합니다. 해외에서도 관심이 커지며 협력 논의가 오가고 있는데 LS마린솔루션의 올해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내년 매출은 30% 이상 성장해 1천억 원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AS전선 또한 향후 5년 내 해저 케이블 매출 1조 원 달성 목표를 밝혔습니다. 해저 케이블은 심해에 매설되기 때문에 수압과 물 등 극한의 환경에 견디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닷속 수압과 염분을 견디기 위해 절연, 피복 기술이 더욱 견고하고 중간 접속을 최소화하기 위해 케이블을 길게 뽑을 수 있는 제조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AS전선 제품은 수십 km를 이음새 없이 제조 가능하고 인장 강도가 60톤에 이릅니다. 이런 기술력으로 10년 만에 해저 케이블 세계 강자로 발돋움하게 됐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높아지자 중국이 무리한 투자로 견제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매체의 포설선 건조 기사가 대서특필된 바 있습니다. 24,000톤급 초대형 해저 케이블 설치선을 진수한 것입니다. 칩한 19로 명명됐고 케이블 운반 용량만 1만 톤에 달합니다. 시외 해저 케이블을 부설하고 정비할 수 있는데 최첨단 제트 수류식 케이블 매설기도 갖추고 있습니다. 4.5m까지 파고 들어 매설을 할 수 있지만 매설 속도가 느리고 굴착 깊이가 불안정해 적용 수심이 50m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는 글로벌 업체들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해당 선박을 이용하겠다는 문의도 없어 돈만 날릴 처지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체계적으로 기술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레스전선은 1962년 경제재건이라는 사명하에 탄생했고 2003년에는 LG그룹에서 분리되며 케이블 시대를 이끌었습니다.
현재는 전 세계 20여 개국에 15개 공장을 확보해 100개국 이상의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외에서 신뢰를 지속 쌓아 해적 케이블 시장을 장악해 가길 바랍니다. 전라북도 부안군 하서면 백렬리에서 열린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전 세계 학생들이 이곳에 모였는데요. 자, 그런데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전 세계 외신들도 일제히 한국의 이 잼버리에 대해 긴급 보도하며 잼버리에 자신의 아들과 딸을 보낸 미국, 영국 학부모들의 인터뷰가 실시간으로 생중계되었습니다. 이들은 한국을 욕했고 미국과 영국 대표팀들은 심지어 한국에서 철수해버리기까지 했는데요. 국제적으로 대망신을 당한 한국. 하지만 삼성이 개입하면서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삼성이 개입한 지 하루 만에 한국을 욕하던 잼버리 참가 영국, 미국 부모들은 한국은 역시 최고야 라며 태도를 180도 바꿨는데요. 도대체 어떠한 대반전이 일어났길래 이렇게 상황이 180도로 달라질 수 있었는지.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월드 스카우트 잼버리는 세계 스카우트 연맹, WSM에서 주최하여 매 4년마다 열리는 세계 보이스카우트 멤버들의 합동 야영 대회이자 각국의 문화 교류를 위한 청소년 축제입니다. 본래 잼버리, 잼버리라는 단어는 아메리카 원주민 언어로 유쾌한 잔치, 즐거운 놀이를 뜻하는 시바아리, SHIVAI 라는 단어가 음이 바뀌어 전파된 것으로 스카우트의 창시자인 베이든 포우엘이 영국 런던 올림피아 경기장에서 열린 제1회 세계 야영 대회를 이렇게 칭하면서 시작하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991년 제17회 세계 잼버리가 강원도 고성군에서 처음 개최되었고 2023년 현재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새만금에서 개최되고 있죠. 가장 처음 열린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는 참가국 수가 고작 34개국, 참가자 수는 8,000명 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달 1일부터 한국에서 열린 제25회 세계 잼버리는 무려 158개국에서 43,232명이 참가했습니다. 대규모 국제 행사로 바뀐 것이고 그만큼 한국에 대한 전 세계인들의 관심이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증명된 자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폭염에 대한 부족한 준비 등 열악한 환경 탓에 2023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현장에서 철수한 영국, 미국 대원들의 부모들이 철수 이후에도 분을 사귀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회조직위원회의 부실 운영으로 잼버리를 제대로 즐기지도 못한 채 물러났는데 서울의 호텔조차 불편하다는 자식의 하소연을 듣고서 한국을 향한 비난이 국제적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16세 아들을 이번 잼버리에 보낸 한 영국 엄마는 가디언, 현지 시간 5일 보도에 5일 퇴영해 서울의 호텔로 갔다는 소식에 안도했는데 호텔도 침대가 부족해 바닥에 잘 수도 있다고 한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BBC 방송에 따르면 5일 서울에 도착한 영국의 일부 대원들은 호텔방 하나에 5명씩 묵고 있으며 약 250명은 서울의 한 호텔의 연회장에서 잠을 잤습니다. 이 엄마는 그러면서 아이의 말로는 잼버리 야영장은 매우 덥고 화장실은 지저분했다며 폭염에 활동이 취소돼 너무 심심해 구멍을 팠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스카우트의 모토는 준비하라인데 한국 정부는 그렇지 않았다며 한마디로 엉망진창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참가비가 너무 아깝다는 불만도 쏟아졌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서에 사는 크리스틴 세이어스는 17세 아들 코리를 잼버리에 보내기 위해 6,500달러 약 850만 원을 지불했다며 아들은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참가를 위해 가족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잘 알고 있다. 고 로이터 통신에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아들의 꿈이 악몽이 됐다며 우린 그 돈으로 훨씬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었다고 후회했습니다. 한 영국 스카우트 지도자도 스카이뉴스에 폭염에 1시간마다 물 1리터를 마시라고 했는데 3분의 1 정도가 깨진 물병을 받아 물이 샜다며 돈을 지불한 만큼의 경험을 얻지 못하고 떠나게 됐다고 아쉬워했습니다. 또 다른 스카우트 지도자는 아이들은 조직위원회의 준비 부족으로 일생에 한 번뿐인 기회가 낭비된 것에 속상해한다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여학생 부모들은 특히 불결한 환경에 경악했습니다. 영국 한 대원의 엄마는 5일 BBC와 인터뷰에서 16세 딸에게 멋진 인생 경험이 될 줄 알았는데 생존 임무로 바뀌었다며 딸은 샤워실과 화장실이 끔찍했다고 말했습니다. 쓰레기와 반창고, 머리카락 등으로 배수구가 막혀 있었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상황을 견디지 못한 한 영국 대원의 부모는 아예 영국으로 조기 귀국하라고 말했다고 방송에서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조기 퇴영에 대해 아쉬워하는 기류도 있습니다. 두 자녀를 잼버리에 보낸 영국 부모는 한국 정부가 현장 운영을 맡았지만 여전히 엉망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현장 밖으로 이동시킨 것은 최선의 조치라면서도 아이들은 국제적인 교류와 활동을 경험하길 바라므로 정부와 기업 등이 많이 지원해줘 다시 현장에 돌아가길 바란다고 스카이뉴스에 말했습니다. 17세 딸을 보낸 영국 엄마는 BBC에 딸이 다쳤는데 뛰어난 수준의 치료를 받았다며 야영지를 나와 호텔로 가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 딸이 가슴 아파했다고 전했습니다. 15세 딸을 보낸 영국 엄마도 아이들이 행사가 일찍 끝나서 모두 망연자실했다고 전했습니다. 주최 측이 받은 참가비는 1인당 약 900달러, 약 120만 원지만 항공료 등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참가비는 수백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세계 3만여 명의 학생들과 그 부모들은 수백만 원을 아껴서 한국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기 위해 돈을 지불했는데 이번 사태로 한국은 국제적 망신을 당하게 됐습니다. 전북 부안 새만금에서 열리고 있는 이번 대회에는 158개국 청소년 만 14터부터 17세 스카우트 대원 3만여 명과 지도자 운영 요원 등 4만 3천여 명이 참가했지만 폭염과 열악한 환경으로 영국 4,400여 명, 미국 1,500여 명, 싱가포르 60여 명 등 세계국 6천 명가량이 철수하기로 하면서 150개국 3만 7,225명가량만이 남게 됐습니다. 새만금 잼버리의 자녀가 참석했다는 학부모 A씨는 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아무리 잼버리 정신이라지만 최소한 위생적이고 깨끗하게 해주는 등 기본은 갖추고 야영시켰어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A씨는 체감온도가 40도에 육박해 탈수로 병원에 갔다 온 애들도 있는데 내외빈 입장하는데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라며 무려 25분간 알파벳 순으로 입장할 때 애들을 도열시켜 완전히 지치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참가국 애들이 1인당 100만 원 이상씩 냈다면 430억 원, 그리고 정부 보조금이 있는데 팔레트를 깔고 자라니 이해가 안 된다면서 샤워 시설이 천막으로 돼 있어 옆에서 다 보였다. 화장실도 더럽다고 하더라라고 지적했습니다.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SNS 공식 계정에는 해외 참가자들의 부모로 보이는 이들이 작성한 프로답지 못한 행사다. 모든 게 통제 불능 상태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등의 댓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주최 측이 행사를 무리하게 강행했다는 항의성 글들은 물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고 묻는 외국인 부모도 있었습니다. 한 학부모는 행사가 끝난 뒤 물이 안 나와 새벽 2시까지 아이가 못 씻고 있다라며 참가비를 내고 사기를 당한 게 아닌가 할 정도로 분노하고 있다라고 썼습니다. 그는 화장실은 관리가 안 돼 역겨워 사용을 못할 정도이고 밥은 맛이 없고 양이 적다. 매장에선 물건을 비싸게 판다라며 아이가 제발 집에 가고 싶다고 데리러 오라고 한다. 외국인 친구들도 너희 나라 수준이 이 정도냐고 하는데 창피하다고 한다고 썼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엉망이 되어버린 한국의 이미지에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삼성을 중심으로 한 한국 대기업 군단이 직접 개입한 직후에 말이죠. 삼성과 한국의 대기업들은 폭염에 따른 온열 질환자 속출을 막기 위해 긴급으로 냉방버스 수십 대와 그늘막, 냉동생수와 아이스박스를 무제한으로 제공했습니다. 특히 삼성은 삼성서울병원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진료버스와 구급차를 긴급 파견, 심지어 에어컨이 장착된 간이 화장실 15세트와 살수차 7대, 발전기 5대까지 급파했습니다. 지원 스케일도 눈에 띄었습니다. 삼성이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 전 세계 참가자들을 위해 현장에 보낸 건강음료의 개수는 무려 20만 개. 해당 트럭이 현장에 도착해 공개되자 수만 명의 글로벌 참가자들은 생유샘성이라며 일제히 환호를 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SK, LG, 한진 등 대기업들이 대형 트럭 수백 대를 현장에 보내 음료와 식품, 현장 관리 인력 수백 명을 급파해 단 하루 만에 최악이었던 현장을 세계 최고의 야영지로 바꿔버리자 현지 반응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뜨거웠습니다. 한 외국인 참가자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속도다. 다른 나라 같았으면 이렇게 지원하기까지 최소 일주에서 한 달은 걸린다. 그런데 우리가 불평하자마자 하루 만에 삼성과 한국 대기업들이 이렇게 시원한 음료부터 심지어 삼성 의료진까지 파견해 우리를 보살펴 주었다. 이건 기적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스페인, 벨기에, 프랑스 등에서 온 스카우트 대원들은 BBC에 우리가 불평한 지 하루 만에 찬물과 선풍기, 그늘 장소 등이 제공될 상황이 훨씬 나아졌다면서 야영지에 남아있을 수 있어서 기쁘다고 했습니다. 독일 2,200여 명과 스웨덴 1,500여 명, 건강 보호와 음식, 위생 등 많은 부분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며
야영장에 잔류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무더위 때문에 더 이상 야영지에서 야영을 할 수 없게 된 외국인 참가자들의 삼성전자는 삼성의 평택과 화성 반도체 공장을 비롯해 수원 삼성 이노베이션 뮤지엄을 무료로 견학할 수 있도록 제공해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무더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땅만 팠다 던전 세계 스카우트 학생들은 세계 최고의 기업 삼성을 직접 눈으로 구경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며 미래도시에 온 것 같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조기 퇴소를 결정했던 영국 대원 수백 명도 현재는 2층짜리 서울 시티투어 버스를 타며 환호를 지르고 있습니다. 영국 스카우트 대원들은 버스가 마포대교 인근에 도착해 한강이 눈앞에 펼쳐지자 대원들은 한강의 야경에 환호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남산의 서울타워로 향했고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 시내 야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날 야경 투어에 참여한 캐스터, 샤프 영국 스카우트 연맹 지역 총괄팀 스태프는 서울에 오게 돼 기쁘다. 한국 대기업들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모든 것들이 기대된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찰이나 궁궐도 가보고 길거리 음식 문화도 경험하는 등 영국에 있을 때와는 다른 문화 체험을 할 수 있어 놀랍다며 이렇게 더운 날씨가 익숙지 않지만 즐겁게 지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훈희 감독은 폴란드 개전 후 1년 반이 다 되도록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특별 군사 작전이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러시아는 서방에게 있어서는 최악의 선택지를 고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선의 확대입니다. 러시아가 노리는 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국경 전방면 세계 지역에서 추가적인 군사적 움직임을 보임으로써 현재 우크라이나에 집중된 서방의 지원을 분산시키려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세 개 지역은 각각 흑해, 알류산 열도, 그리고 폴란드입니다. 흑해 방면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곡물 협정을 파기하고 우크라이나가 곡물을 수송하는 주요 길목인 다뉴브강의 항구 두 곳을 폭격했습니다. 더불어 흑해 방면 우크라이나 항구로 입항하는 함선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죠. 이에 우크라이나 역시 러시아 함선을 공격하는 등 저항하고 있죠. 현재 전 세계 전문가들은 121년의 사건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동북쪽, 동쪽, 동남쪽으로 한정되어 교착 상태인 지금의 전선이 흑해를 접한 남쪽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알류산 열도에서도 도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알류산 열도라는 지명으로 표현한다면 그 위기감이 바로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이곳은 바로 알래스카 서남쪽 바다에서 베링해를 감싸고 있는 열도로 이곳에서의 도발은 곧 미국의 영토인 알래스카에 마술을 뻗칠 수 있다는 경고인 것입니다. 지난 8월 6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러시아는 중국과 연합한 8척의 함대를 순찰이라는 명목하에 이곳 알류산 열도로 파견했습니다. 이는 미국 연안에 파견된 최대 규모의 함대였으며 아슬아슬하게 미국 영해를 넘어가지는 않았으나 그 근처에서 상당한 기간 머물렀다고 하죠. 미국 역시 러시아의 돌발 행동에 화들짝 놀라 급하게 4척의 구축함과 1대의 정찰기를 보내 이들의 움직임을 견제했습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소속된 설리번 의원은 너의 이번 항해가 세계가 권위주의 세력의 침략 시대에 접어들었음을 상기시키는 것이라며 미국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흑해와 알래스카의 상황보다 훨씬 긴장감이 높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폴란드 국경입니다. 이미 지난 7월부터 쿠데타에 실패한 바그너 그룹 전당과 러시아의 괴뢰국 벨라루스는 폴란드와의 접경지에 군사력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바그너 그룹 용병들은 2주 만에 700km를 진격해 폴란드를 전복시켜버리겠다고 대놓고 말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폴란드 국경 표지판까지 유유히 다가가 자신들의 해골 모양 엠블럼이 잘 보이는 인증 사진을 찍고 오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물론 뒤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인증 사진을 찍었다는 소식은 러시아 측의 합성 사진을 통한 프로파간다였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와 벨라루스 그리고 바그너 그룹이 그런 짓을 실제로 저지르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하다는 것은 합성 사진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바그너 그룹의 이런 행동은 그들의 거칠기 짝이 없는 행동 성향을 차치하더라도 러시아 당국의 뒷배가 있다는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쿠데타가 실패한 시점에서 바그너 그룹은 즉시 공중분해되어 전원 숙청당했어도 이상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숙청을 면하고 벨라루스에 와서 무력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은 바그너를 장기말로 사용하기 위한 푸틴의 계략이었다는 것입니다. 폴란드 입장에서는 이들이 언제 덤벼올지 알 수가 없는 노릇이라 국경지에 병력을 대는 대로 급파하는 것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조차 녹록지 못합니다.
우크라이나에 넘긴 무기가 하도 많았던 탓에 폴란드군에 남은 무기가 너무 적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폴란드에서 조만간 열리는 국군의 날 행사 8월 15일이니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이에서 살펴본 위험한 상황들은 폴란드 국민들에게도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만큼 이번 열병식 퍼레이드는 다른 어떤 때보다도 큰 주목이 모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8월 4일 폴란드 국민들이 기다려 마지 않던 이 열병식 퍼레이드의 진짜 주인공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얼마 전 폴란드에 판매한 FA-50GF죠. 한국에서 생산과 시험 비행, 그리고 폴란드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한 출고식까지 마쳤던 FA-50GF는 출고식 직후 항공 수송을 위해 분해되었습니다. 폴란드 현지에 도착한 뒤 불과 2주도 채 되지 않아 재조립을 마친 FA-50GF.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재조립과 동시에 파견된 한국인 조종사에 의한 비공개 시험 비행 역시 이루어졌었다고 하는데요. 며칠 전인 8월 4일이 되어서야 폴란드 국방부 공식 채널을 통해서 시험 비행의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폴란드는 열병식 퍼레이드의 하이라이트를 공군 장비들의 비행으로 마무리하곤 합니다. 영상의 공군 장비들은 지금은 우크라이나에 상당수 공여돼서 이제는 저만한 수량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 한국에서 날아온 것이 바로 FA-50GF죠. 폴란드 국방부는 일반 국민 모두가 볼 수 있는 퍼레이드 행사에 앞서서 미리 눈도장을 찍기 위해서 FA-50GF의 시험 비행 영상을 공개한 것입니다. 우선 그 모습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 시험 비행에 대해서는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국방장관 역시 감명 깊다는 반응을 남겼습니다. 브와슈차크 장관은 이날 비행 직후 SNS를 통해 FA-50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 폴란드와 한국의 파일럿이 폴란드 영공에서 비행을 했다. 이것은 새로운 FA-50 전투기를 폴란드 공군에 인도하기 전의 마지막 단계이며 2022년 주문한 전투기의 초도부는 고급 이미지 처리 및 제어 시스템, 최신 화기 제어 레이더를 갖춘 상태로 올해 7월 폴란드에 인도되었다. 당국은 한국 방산 업체가 제공하는 솔루션을 활용하여 폴란드군의 국방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FA-50은 알게 모르게 폴란드 내부에서도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물론 폴란드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FA-50을 구매하지 않았다면 폴란드 공군은 훈련할 수단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연안 한 개가 통째로 사라질 운명이었고 그 영향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폴란드 공군의 성장 가능성 자체를 거세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는 들려오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바그너 그룹과 벨라루스가 국경에서 대놓고 도발을 해오는 상황에서 기적적인 타이밍에 날아온 FA-50GF의 실물은 마침내 그런 일말의 여론마저 돌려놓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이제는 한때 반대하던 사람들마저 이런 속도로 인도되어 폴란드를 구할 수 있는 것은 한국뿐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F-16이나 F-35의 경우 8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FA-50을 구매한 것입니다. 아주 좋은 결정입니다.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몇 년 전에 F-16을 구매한 슬로바키아는 지금까지 비행기를 받지 못했고 폴란드는 운영 중인 F-16의 순찰 업무를 도울 기종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폴란드에 더 많은 무기를 보내야 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FA-50GF는 미그-29를 공유한 뒤 조종사 훈련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반대파들이 말하는 제한된 전투 능력을 가진 FA-50P이 완성된다면 진짜 배기 경량 멀티롤 전투기가 될 것입니다. 더 작은 기체와 높은 기동 성능을 가질 것이고 일반적인 수준과는 다릅니다. 팬텀 스트라이크 SA, 사이드와인더, 음램, 케이기즈미, 제댐, 스나이퍼 포드, 제줌시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 등을 갖추고 있어 현대적이고 위협적일 것입니다. F-16 및 F-35에 대한 우수하고 경제적이며 강력한 대안입니다. 이렇게 비싼 전투기들을 항상 쓸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대답하십시오. 팬텀 스트라이크, AMRAAM과 함께 FA-50PL에 타시겠습니까? 아니면 수-27m에 타시겠습니까? FA-50GF는 이번 열병식 퍼레이드 피날레를 장식한 뒤에 지체 없이 폴란드 공군에 배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폴란드가 벨라루스 접경지에 한국 무기들을 비롯한 병력을 집중시키고 있는 만큼 FA-50GF 역시 어쩌면 빠른 시일 내에 유럽에서의 첫 실전 기록을 남기게 될지도 모릅니다. 과연 혼란에 빠진 동유럽의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